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를 넘어서 이번 임명이 현재 한국 사회의 공직자 도덕성 기준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석은 과거 정계 은퇴 수준의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인물로 불투명한 재산 형성과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법적 책임은 치렀다지만 공직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 의혹조차 일으키지 말라는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헌법상 2인자입니다. 그만큼 도덕적 무결성과 국민적 신뢰를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중책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앉히는 것은 임명권자의 사적인 보은 인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성과 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적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직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반복될 때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급속히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부도덕하거나 구설수 많은 인물들이 요직에 오르는 현실은 정치는 도덕이 아니라 권력의 게임일 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정치 효능감을 내세운 국민 주권 정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모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도덕이 실종된 정치가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도덕적 기준이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 될 일입니다. 부패하면 무능하다는 말은 진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멜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뭐 6월 중순이었나 그때쯤부터 뭐 장마가 일찍 시작됐다 그런 소리 했었잖아, 제가. 네네. 근데 또 이번 주 되니까 장마 끝났대요. 뭐 사실상 거의 끝난 것처럼. 지금 이제 남쪽 지방은 끝났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 지금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네네.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고기압층이 형성돼가지고 장마 전선을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라서. 뭐 끝났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데 그게 뭐 기상청 입장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은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 태평양 쪽에 또 태풍이 될까 말까 하는 고기압층이 하나 형성이 됐거든. 그래서 걔가 태풍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기압층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좀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장마라 그래놓고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오기는. 네네. 그래서 그 바람에 그런 건지는 저는 그 바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뭐 많이들 이제 특히 수도권 서울이나 인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주 지난주 많이 이제 겪으셨을 러브버그 사태. 예. 그게 있었죠. 이게 이제 러브버그 사태가 왜 지금 뭐 장마랑 연관이 있냐면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러브버그가 물에 약합니다. 얘가 이제 몸통 자체는 이렇게 좀 각질이거든요. 딱딱하거든요. 만져보면은. 네네. 풍뎅이 껍데기같이 그렇게 좀 딱딱한 편인데 날개 연결부가 굉장히 약해요. 날개랑. 그래서 이게 이제 물 맞으면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날개가 떨어져 나가나? 네. 예. 떨어져 나가거나 떨어지지 않는데도 날개가 젖어버리면 비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짝짓기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장마철 되면은 장마철 전에 러브버그가 22년에 한번 우리나라에 창궐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우리도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때도 이제 장마철 시작되면서 러브버그가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한 2주, 3주 정도 확 창궐했다가 비 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라고 놓고 비가 많이 안 왔잖아. 몇 번 안 왔잖아. 네. 그 바람에 더 지금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불편한 건 당연하죠. BC님은 러브버그 좀 이번에 좀 겪어보셨나? 그쪽까지는 안 와. 평택 쪽은 안 왔죠, 별로. 네. 여기 경기 남부 쪽은 일단 평택은 확실히 없고요. 네네. 네, 평택은 괜찮고 그 다음에 저기 동네 이제 거기도 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이게 2018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창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들어온 데가 인천 쪽이었거든요. 네네. 인천 쪽이 이제 항구에서
아마도 중국 선적에서 이제 옮겨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인천이랑 서울 쪽까지 뭐 퍼져 있는 상태예요. 현재까지는 경기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남부 쪽으로 그렇게 안 퍼져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금천구,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은평구, 노원구까지 지금 뭐 피해 사례가 이제 많이 그다음에 이제 관악구 뭐 이런 거. 뭐 제가 사는 성북구도 꽤 피해가 있습니다. 음.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022년보다는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저도 이제 밤에 편의점 가다가 면 깜짝 놀랐다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 편의점 갔더니만 편의점 그 바닥이 시커먼 거야. 사체 내려보고 사체들어 쌓여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근데 올해 좀 심하게 2022년보다 올해가 좀 더 심했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그 장마라고 그러고 비가 제대로 안 와서 그런 게 아닌가. 일단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 바가 그렇겠네요.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만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좀 대응이 이상하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 산하단체 산하기관에서 뭐 로브버그랑 공생을 도모해야 된다면서 뭐 마스코트 만들자 뭐 그딴 소리를 했던데. 서울연구원인가 뭐 거기서 네. 이제 무슨 마스코트 네. 같은 정말 상황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 빡치기만 더 빡치기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지금 했어요. 일단 근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근데 거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러브버그를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이제 겨우 뭐 그러니까 몇 마리 안 죽여봤어요. 네.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인천 계양산이라던가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 백운대 이런데 네네. 그 영상으로 남아 있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벌레들이 그 러브버그가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을 이제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일단 방역에 굉장히 신중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얘네들이 이제 해충이 아니다, 익충이다 이게 나름의 근거는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해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충이 아니다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데, 익충이다라는 건 사실 좀 억지 프레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브버그가 물론 그 유충 시절에 땅에서 생활하거든요, 한 1년 정도. 네네. 그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낙엽 같은 거 분해해가지고 그 이제 뭐 땅을 비옥하게 만든 데 좀 촉진시킨다. 그렇죠.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토착 생물이 아니에요. 애초에 외래종이잖아요. 그럼 얘가 있거나 없거나 얘가 없어진다고 해도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점을 찾자면 그런 점이 있다는 건데,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주에 따라서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한 주도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전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얘가 죽으면은 몸 속에 이제 내장 부분들은 다 산성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이제 외피가 이제 부식되고 그 외피가 이제 썩고 나면 내장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부터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구조물들을 다 녹여버려, 산화시켜버려. 특히 철 같은 건 완전히 녹슬게 만들어버리고 시멘트에도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산성이다 보니까 이게 얼룩이 잘 안 지워지는 얼룩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좀 이게 외진데 있는 주유소 같은 데 러브버그 타격 입은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줄기 같은 게 반쯤 녹슬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해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익충 프레임으로 잡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일어가지고 야 이거 왜 방역 안 하냐 이렇게 막 약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치는 거에서 좀 이렇게 그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건 그건 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살충제라는 게 지금 러브버그가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해야 하는데 그거 죽이겠다고 살충제를 써버리면은 다른 익충들까지 다 죽어나거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기도 힘든 나비나 벌 같은 것들 걔네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좀 귀한 애들인데. 그런 그 모기 같은 거는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유충 시절에 뭐 저기 웅덩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약 쳐버리고 그래버리면 어느 정도 박멸이 되는데 러브버그는 그러지도 않단 말입니다. 야산에 있잖아요. 산에. 야산 같은 데 있는데 그런데 약 뿌려버리면은 익충들까지 같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다
죽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로보고 유전자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살충제 내성 상당히 갖춰진 상태예요. 얘가. 아 이미. 예. 아. 중국에서 약간 엄청 쳤겠지. 걔들 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몇 세대 넘으면서 일반 살충제에 잘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 돼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계속 항의가 시민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로보를 방역하겠다라고 방침을 내렸는데 방역 방법이 이제 살충제 치는 게 아니고 살수. 예, 살수를 하겠다. 저도 그게 현재는 가장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로보고 이제 DNA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맞춤형 살충제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데 당장은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럼 물 뿌리는 게 최선이긴 해요. 지금 비라도 왔으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좀 뭐 계양구청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미친 개소리죠. 계양구 이재명이나 뽑아주는 동네니까 구청장도 그 수준인가 봐. 아마 모르겠다. 구청장은 어떤지 모르겠네. 어느 당인지. 근데 아무튼 얼척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물단체 뭐 카라 같은데 공생해야 된다. 공생 프레임 들고 나오는데 공생 프레임을 하려고 그래도 개체수 조절을 해야죠. 지금 이상적으로 엄청나게 풀어난 케이스인데 이 상황에서는 공생을 못하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 이게 이제 그 공생 프레임으로 봤을 때 좀 효과적으로 여름에 이제 지금 그 해충까지는 안 가지만 로보랑 비슷한 존재 하나를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서 좀 잡아두고 있는 게 있거든. 그게 하루살이. 각당이 하루살이. 하루살이. 예, 얘네들도 강가에 가면 여름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예. 예, 그래서 그 저기 한강변에서 뭐 저기 라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많이 하잖아. 근데 여름에 시즌에 가면은 그 저기 걔네들 다 불빛 보고 몰려들기 때문에 제대로 거기 앉아있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게 그런 수치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게 뭐 한 십몇 년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 그 저기 여름에 갑자기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창궐해가지고 서울 어디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때 유명해진 그 밈이 돼버린 할머니 한 분 있잖아. 뭐 홀로로로로 하는 거. 그거 몰라?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그 떡볶이 파시는 분인가 그런데 서울 어디에서 근데 그 길가에서 떡볶이 파시는데 그 이제 하루살이랑 각대가 너무 많이 많아져가지고 장사를 못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왔더니만은 뉴스에서 막 홀로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홀로로로 하는 이 의성어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있거든. 제스처랑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밈 돼가지고 아직도 떠들어 다닐 텐데 아무튼 그 이제 하루살이랑 각대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이 불빛 보고 모여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강 한가운데다가 이제 엄청난 그 조명기구 같은 거를 그쵸.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오징어 집어등처럼 예, 그렇게 예. 이제 배를 몇 척 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모여들게 해서 꽤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강변 쪽으로는 네. 이제 잘 가지 못하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개체수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뭐 로보고도 좀 지금 보면 일단 불빛이랑 그 얘네들도 좀 밝은 색상에 많이 모여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꽃에 접근하는 습성 때문에 네. 밝은 옷에 이제 밝거나 아니면 화려한 네네. 색상의 네. 옷에 잘 들러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어둡거나 우중충한 색의 옷에는 잘 들러붙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드레스 코드로 보면 BC는 자체 일반적인 드레스 코드로 보면 그러게요. 좀 안전한 편이긴 하다.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습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하루살이를 이렇게 좀 격리시켰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당장에 뭐 그 카라가 말하는 것처럼 뭐 공생애인데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좀 진짜 좀 그래요. 현실을 너무 무시한 그냥 입 바른 소리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근데 그 소리도 2년 전이나 한 소리거든. 그 2022년에. 아 최근에 나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지금 돌아다니는 캡처들이 말이죠. 네네. 22년도에 나온 게 많아. 왜냐하면 그때는 방제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조례안 폐지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지자체 단위로 이제 네네. 방제하려고 네네. 살충제 뿌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방제한 것 같아. 왜냐하면 올해는 안 하고 있잖아 아직. 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안 맞거든요 좀 시점이. 그래서 일단 그 환경 단체들이 나온 캡처들은 대체로 22년으로 제가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일단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러버가 많이 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알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겨울에 확 추워버리면은 또 많이 죽습니다. 근데 겨울이 예년처럼 그렇게 뭐 그냥 대충 지금 몇 년째 겨울 춥다 말만 나오고 그렇게 추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추운 기억에. 날도 적고 네. 최저 기온도 조금 올라간 한 1도 정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비단 이 러브버그 네. 붉은두 무단 털파리 네.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뭐 네. 이렇게 막 종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난리들이 나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대벌레들도 막 그렇죠. 엄청나게 나왔었고 네네. 그런 이유 자체가 이렇게 이런 연중 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 벌레들은 살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좀 덜 죽고. 예, 죽어줄 만큼 죽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은 싹 땅에서 기어 나온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개체수를 조절하려면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죽여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뉴노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최소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어떤 뭐 환경이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 하에서 공생을 모색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막 넘쳐나는데 공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2022년에 시사인에서 그 서울대 생명과학부 신승관 교수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일단 이 신승관 교수가 그 농약 같은 걸로 해충을 방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워낙 방대하게 여러 종이 죽어 나가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박멸보다 관리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도심에 넘어오는 애들은 네. 이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죽여보고 네. 야산은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번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양산 같은 경우 그 다들 보셨지만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에 못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보도 나고 나서 아마 보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양산 꼭대기에 거기 그 전망대 그쪽에는 그 저기 뭐야 파리 끈끈이잖아요.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 주변 빙 돌아가지고 또 계속 감아놓는데 보면은 새까매 계속 달려들지. 그렇죠. 뭐 네. 아니 그 진짜 발로 밟으면 다 밟히더라니까요. 이게 애들이 바닥에 하도 깔려 있어가지고 새까맣게. 그 나무바닥 거기도 이제 얼룩져가지고 안 지워져요. 그것도 산성으로 좀 물든 거라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거는 개체수 조절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관련 학계분들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 또 좀 효과적인 어떤 방제 및 개체수 조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약체수 다 죽여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떤 후과가 찾아올지 모르는 네. 거야. 그거 너무 위험해. 네. 그러니까 더 이상한 애가 막 창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지금 약초수 잘 안 죽는 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또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약 치면 또 엄한 애들이 죽어버리면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역시 가장 인력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네. 키로당 뭐 얼마씩 쳐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기 파리채 들고 막 다 가지 않을까? 그것도 뭐 전기 파리채도 한계가 있지. 워낙 많으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잡힐 거야 이게. 그래서 키로당 얼마씩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대형 저기 뭐야 그러니까 청소기 같은 거 들고 그것도 괜찮겠다. 그럼 또 금방 막히겠다 필터에. 워낙 많아가지고 아무튼 뭔가 좀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 쳐야 된다. 이거는 좀 과격하다. 약 치는 거는 네. 위험 부담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지자체는 지금 참 대응을 잘 못했다. 뭐 이렇게 여론을 그냥 여론대로 참아라 소리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말을 듣기를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니까 뭐만 했다면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 말이 튀어나온다고 네.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은 가르치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해결도 안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익충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로브버그라는 게 뭐 단일 개체로 있을 때는 해충이 아닐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만큼 지금 모여 있으면 이건 해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죽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뭐 콘크리트도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어디 썰어있는 난간대 같은 거 부러져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제 안을 내놓은 거는 도심에서는 그래도 관리를 해서 좀 네. 줄이자, 네. 죽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아니더라도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양산처럼 그렇게 도심 아니라고 계양산에 모였듯이 그렇게 모였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빨리빨리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뭐 이제 아주 그 하늘이 도와가지고 올겨울이 좀 혹독하게 춥거나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유행 같은 걸 발해야 될 수도 있긴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다시 좀 비가 온다던가. 근데 이거 이제 관련해서 저도 좀 가짜뉴스로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참새가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런 유튜브에서 또 누가 가짜뉴스 만들어서 퍼뜨렸던데. AI 네. 무슨 부패 개장했다고. 네. 아닙니다. AI 영상. 지금 로브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지금 포식자도 없고 천적도 없어요. 네. 아직까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저기 온갖 거 다 집어먹는 개미들 보면 땅에 떨어진 거 웬만한 거 다 주워 먹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저도 이제 곤충 채널 하나를 보니까 이제 로브 창궐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불개미 통에 넣어가지고 먹나 안 먹나 실험해먹는 걸 봤는데 손도 안 대. 개미들이 먹을 생각을 안 해. 이게 이제 사실 딱딱하고 뱃속에 산성 가득 들어차 있는 걸 느낀다면 그 먹을 생각 하겠어요? 냄새가 나겠죠. 네. 못 먹을 것 같은. 개미도 안 먹고 이제 좀 일반적인 곤충들 다 잡아먹는 늑대거미 같은 그런 애들도 손도 안 대고 있고. 거미도 아직 손을 안 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낯설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걔네들 그저 웬만한 건 집어넣어주면 다 먹어요. 걔네들은 안 가리고. 근데 낯설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냥 이거 먹을 거 못 된다는 걸 걔네들이 느껴서 안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능하다면은 유충 단계에서 뭔가 포식자가 나타난다면은.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유충. 근데 이제 얘네들이 여름과 봄, 그러니까 봄철이 있잖아요. 겨울 끝나고 기어나오기 직전에. 예. 그러니까 성충이 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시기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뭔가 좀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면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도 없고. 아직은 없죠. 네, 뭐 참새가 잡아먹는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무슨 로브버그 한간에 또 뭐 단백질 함유량이 그 뭐 소고기 같은 경우에 전체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보통 한 10% 정도인데 로브버그가 60%까지 간다. 고단백이다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고단백이 아니라고 이거는. 애벌레들은 다 고단백이지. 아니 그 성충이 그렇다고. 성충? 예. 그 산성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산성은 그거 좀 곤란합니다. 그거.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뭐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좀 뭐 박멸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살충제는 쓸 수 없다.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만약에 로브버그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물 뿌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호스를 틀어가지고 물 좀 뿌리시든지 하면은 날아다니는 놈들 좀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았을 때는 바로바로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디 그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 그대로 냅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지워지는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에 이제 김민석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네. 이제 쓰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정치 효능감 다시 또 정치 효능감이라는 이 주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유권자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려면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정치권의 도덕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김민석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지금 그렇고 또 민주당의 지금 내각 구성 이제 내각 한마평들 올라오면서 이제 한두 명씩 누가 청문회 나간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결격 사유로 꼽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 보면은.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도 있었고. 네, 논문 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장관 후보자가 내장자가 그 뭐 음란물 유포. 벌금. 그거는 저 찾아봤는데 그 양반이 엠파스인가 거기 어디 CU에 있을 때. 네. 그 검색사이트 자체가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음란물을 퍼뜨린 건 아니고 그건 개인적인 일은 네, 아니네요.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네네. 그거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잘했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예전에 이제 엠파스가 좀 그 엠파스가 국내에서 좀 뜰 때 네네. 그때 음란물 검색 잘 되는 검색 엔진으로 좀 사람들한테 입소문 많이 탔다 그런 기억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요? 그랬었군요. 예. 엠파스가 한 10몇 년 전이죠. 그것도.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결속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른 정권들 다른 민주당 정권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빈도수가 높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엄청 많이 꽂았죠? 네, 국회의원 많이 꽂은 것도 있고 네. 그 와중에 좀 문제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네네네. 그리고 꽤 옛날 기준으로 해도 중간에 그냥 스스로 물러났었던 케이스들이랑 네네. 많이 겹치죠. 그 이제 그동안에 국힘당 막 비판이었던 것들이 다 무색하게 돼버린 그런 수준의 지금 인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대부분 다 이제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 실드 치고 그랬지만 결국은 좀 알아서 그냥 철회를 하기도 한다던가 그렇죠. 네. 아니면 스스로 물러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가 많이 되는 편이었는데 네. 이번은 좀 네. 지금 김윤석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정권 때나 혹은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국무총리 후보 한마평에 올랐다가 자진 사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은 그 사람들이 선녀야 김윤석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훨씬 더 잘 임했죠. 성실하게 임했죠. 훨씬.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김인석이랑 비교하면 다 성실했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자료 제출 안 한 게 태반이고. 그 이래버리고 나면 앞으로 만약에 또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지금 의석수를 믿고 있으니까 네. 정권 정도는 바뀌어도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우리 편이다.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뭐 개딸들은 좋아하죠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딸 아닌 사람들 중에도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은 아닌 사람들 중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민주당은 뭐 전체 유권자의 뭐 어림잡아서 한 30에서 35 정도라고 치고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 정도 된다고 치고 나머지는 그냥 국힘 그래도 안 되는데 혹은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찍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 시각으로 봐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내각 인선들 보면은 기운 빠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치 효능감이 박탈당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관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워낙 그러니까. 초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알아서 잘 해갔거니 네. 하는 그 막연한 낙관 좀 이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부터 비관하면 스스로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일단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금방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네. 믿고 있는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갤럽의 이제 그 갤럽 여조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도 이번 주 1% 올랐다고 하죠. 지난주보다. 네네. 65에서 66인가? 네네. 그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그냥 오차범위 내니까. 네, 그래서 대략 한 65에서 뭐 70 사이가 아닐까. 네. 이 정권 지금 초기 지지율이 네.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미 60% 높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짜증이 나니까. 예, 상당히 높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투표 심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국힘이 너무 지리멸렬해요 보면 지금 하는 게 네.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얼마 전에 그 특활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네네. 대통령실 항의 방문한다고 국힘 배치 몇 명이 갔거든. 네. 가기 전만 해도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아주 그 테이블 뒤집어 엎을 것처럼 하고 갔는데 정말 가가지고는 실실적이고 막 허리 숙이고 그러다 왔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에이, 그 왜 갔냐. 그러니까 왜 갔냐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갈 성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갔으면 액션을 제대로 취하기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조차도 못하니까 지금 국힘 지지층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국힘
지지층들도 상당수는 등을 돌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이번 주 갤럽에서 30 몇 %인가 뭐 그 정도 나왔고 국힘이 22인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10% 높게 차이 나고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네. 20%대 하고 40%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뭐 그러니까 선거에서 일단 진 게 크고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은 한동안 이제 지지자들이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러기 뭐 어쩔 수는 마련이죠. 없어요. 그런데 네. 그걸 빨리 이제 수습하는 것도 능력인데 네. 지금 뭐 그다지 네. 지금 그러니까 아직 임명이 됐나? 뭐 안철수 의원이 뭐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을 뭐 맡게 될 거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얼핏 전당대회 안 봤는데 하고 비대위로 간대? 비대위를 한 번 더 갈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글쎄요.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서. 네. 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다 한번 모아봅시다 하고서 모였잖아요. 거기서 바른 말 했죠. 그래서 재판 받으라고. 예, 재판 받으시라 뭐 네. 아니면은 김민석은 안 된다라던가 뭐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냥 그 정도 액션이면 돼요. 굳이 뭐 씩씩 들어가서 막 그러니까 그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나올 거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죠. 네. 보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힘만 빠지게.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추경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다 알잖아요. 의석수 때문에 네. 어차피 그냥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거. 국민의힘이 본회의장까지 가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기는 했는데 이제 표는 안 줬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방법일 수는 있는데 굳이 그냥 반대표 찍고 나오는 것도 상관없지 않냐. 뭐 이래도 통과되고 저래도 통과되면.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좀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여론을 일으키는 게 지금 정치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힘이 지금 그 반대 여론의 중심이 전혀 못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왜냐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돈 준다는 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그 오히려 인기 떨어지는 걸 걱정하면서 못 나서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주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하는 꼬라지가 보면은 이제 그 저번에 총리님이 대선 때 그 말씀하셨죠. 웰빙 정당 같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웰빙 정당이에요. 지금 하는 꼬라지가 보면은 이게 그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 구성을 이제 지적하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한 100 좀 넘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이. 근데 네. 거기 한 60% 정도가 그 대구 경북 쪽 의석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 상관없거든. 거기는 안심이거든. 마치 민주당 네. 호남표 그거 그렇죠. 마냥. 예. 네. 물론 뭐 자기네들끼리 경선에서는 서로 막 머리채 쥐어잡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자꾸 그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이 지역구 의원들이 뭔가 나서야 되는데 네. 뭐 아직은 네. 그냥 그 개인 플레이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은 네네네. 경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개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움직여서는 아마 답이 안 나올 거다.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민주당 안에서 그 비명계 의원들이 했던 움직임들 네. 그게 어떤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치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다수석 가진 정당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상태고 그 2당으로 쪼그라든 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일반 유권자들은 이거 찍어주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내 선택이 어떤 나라를 똑바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 혹은 이제 나라를 그러니까 똑바로 굴러가게 하는데 내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을 가지고 그냥 최대치로 선택을 한 게 민주당이라는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더 다수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정치 효능감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준에서 한참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요직에 오르는 꼴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이러면은 내 선택과 무관하게 결국은 저 당은 그냥
뭐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들 다 꽂아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특혜 정당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치연금감 떨어지고 그게 이제 정형으로 가게 돼버리는 네. 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악순환 네, 악순환 악순환이 거죠. 됩니다. 예. 네. 이명박 때가 그랬단 말이야. 이명박 네. 때가.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결국 국힘 쪽에 김어준 같은 놈이 나와 있는다는 소리인데 국힘이 다 이끌려면은 근데 그러면 또 그것 자체로 또 다시 그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니까. 뭐 다행이면 다행인 게 그 정도 능력 있어 보이는 인간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아직은. 네. 네. 나오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다음으로 가야지. 그렇죠. 다음 이제 스텝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김어준 같은 애를 만들 게 아니라 네. 이미 따라할 만한 거 다 따라해 봤잖아요. 뭐 그렇죠. 광화문에 겁나 많이 모여보기도 하고 네. 뭐 할 거 다 해봤잖아. 네. 그다음에 뭐 나름의 그 사실 걔네 팟캐스트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뭐 구독자 수로만 따지면은 비등비등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뭐 슈퍼챗도 잘 받아내고 네. 돈도 많이 벌잖아. 네. 근데 뭐가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 이제 그 김어준이 이제 지난주 주말에 그 인천에서 토크 콘서트를 또 크게 했어요. 야 여기가 내가 네. 그 봤던 데더라고. 인스파이어 아레나인가? 거기가 영종도에 있는 호텔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최근 제가 이제 즐겨 보고 있는 국내 네. 격투 단체가 거기서 아. 대회를 열었어요. 아. 엄청 크고 넓은 장소고 엄청 화려한 장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냈어요. 정말 네, 거기 꽉 유튜브로 좀 바이럴이 많이 되는 단체라 가지고 네. 일반인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 블랙 컴뱃인가? 아,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러니까 한 거더라고 얘네가. 아. 와, 근데 얘네도 꽉 채웠더라. 네. 야,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 규모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한 2만 명 들어간다고 하던가. 이제 이틀에 참여. 걸쳐가지고 콘서트를 했다고 하고. 예, 하루 다니고 이틀에 걸쳐서. 2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지방에서 많이들 오니까 버스도 이제 막 지역별로. 네네. 거기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요. 지역별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사람을 실어 날랐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표값이 그 제일 싼 게 8만 원, 그다음에 A석이 10만 원, S석이 13만 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많이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속상이 좀 짜증이 났는데 화가 났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좀 뭐 국회의장도 여기 가고. 그렇죠. 김민석도 예. 총리 임명장 막 받기 전이었던가 네. 하여튼 김민석도 오고 뭐 정청래 같은 데도 가고. 네, 차기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네, 정청래도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도 가셨단 말입니다. 책방지기님. 네네. 책방지기님 가셔가지고 또 그냥 가셔가지고 또 이제 뭐 그냥 허허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김어준한테 형님이라고 해봐라. 그게 그러니까 웃기죠? 그 소리가 왜 듣고 싶었을까? 그러니까요. 아 참. 참 한때는 노무현의 친구셨는데 이제는 김어준의 형님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노무현 대통령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네. 심지어 문 전 대통령까지도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린 아, 그치. 거죠. 좀 김어준이 형님이 되셨으니까. 안 좋은 상황,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활용 점정을 하셨다. 네, 네.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랑 이 문재인 이 책방지기님이랑 어떤 이제 그 제 나름을 생각하는 연관성 같은 거 뭐 서거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저도 이제 그 동안에 뭐 자료들 책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 글 같은 거 찾아보면서 좀 이제 생각한 바가 있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네네. 있겠죠. 우리가 방송 따로 파가지고. 네. 그런 책이었더라도 이제 김어준이 형님이 돼버리셨다 이분이. 이렇다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모색과 대안이나 정치 신세계 같은 데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도에 관해서 네네. 이재명 대 김어준이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김어준이 반명의 중심이 되는 거냐. 반명은 아니지. 이제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의 중심이 되려고 하느냐. 김어준 쪽으로 이제 포스트 이재명 세력들이 김어준 쪽으로 모으려고 하고 그게 어떤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느낌도 좀 받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정청래 지금 좀 이번 주에 이게 어디서 여조에 따라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잖아요. 네네. 당대표.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양강구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후보도 아예 둘밖에 없잖아요. 네, 박찬대랑 이제 정청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개딸들이 지금 아주 그냥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개딸들이 상당히 좀 정청래라서 적대적으로 돌아선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지표는 적어도 박찬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었는데 정작 이번 주에 나온 여조를 보면 한 10% 차이로 정청래가 앞서고 있어요. 여기가 세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는 김어준을 업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어준만 업은 게 아니라 이게 정청래가 박찬대보다 오래되기도 했고 네. 그 두루두루 네. 여러 팟캐스트에다가 네. 약을 잘 놓쳐놨는지 하여튼 그 뭐야 그 침묵지를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기사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정청래가 세지 않겠냐? 저는 박찬대가 셀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이재명이 박찬대를 미는 걸로 봤기 때문에 개딸 등이 업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개딸 등이 업으면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는데 정작 여조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김어준이 이재명보다 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서로 무시 못하죠. 네. 서로 무시 못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무기도 하나 정도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뭐 서로가 이렇게 식배 찌르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찌르다 보면 둘 다 서로 공멸한다는 걸 알 텐데 네네. 그렇게는 못하겠죠, 쉽게. 김어준 충분히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찌를 거예요. 그렇죠. 엎드려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네. 하겠지. 그리고 또 이 대통령도 뭐 일국의 대통령인데 뭐 그 피의자일 때나 그 검찰에 가서 이렇게 굽신굽신 하지 김어준한테 설마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방지기님이 이제 김어준한테 형님이라고 해와라라고 한 게 그냥 저는 뭐 현장에서 그냥 뭐 사람들 흥도 꾸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 지나치죠? 지나친 감이 있고 네. 그럼 이제 진심이 담겼다고 봐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떤 김어준을 어떤 그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친문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먹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김어준을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이제 형성을 하자 그런 식의 어떤 선언 같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날 이제 그 저기 책방지기님 옆에 김병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포스트 이재명으로 친문이 집권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정책 같은 거에서 이재명 색을 얼마나 뺄 수 있을까? 이재명이 망쳐놓은 걸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별로 기대가 되는 바가 없어요, 사실상. 좀 다르게 갈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책은 그냥 지들도 하고 싶은 거. 지들이 진짜로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색은 안 빠질 겁니다. 친문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싸울 때나 그랬던 거지. 만약에 이제 민주당 내에 권력을 차지했다. 어쨌든 근데 하지만 그 당원 지지자들이 바라는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얘네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책방지기님은 그렇게 참 노무현의 친구에서 김어준의 형님으로 전락해버린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착잡함을 느꼈다. 좋으시겠습니다. 네. 나 진짜 짜증난다. 네. 우리 그 갔었잖아? 네. 퇴임하실 때? 난 안 갔지. 그때 몸 아파서 못 간다 그랬지. 그때 네. 안 가셨나? 네. 거기 내가 뭐 한다고 갔을까 싶습니다. 네. 평산까지 따라가고 한 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꼴 보려고 그렇게까지 했나?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뭐 대단한 일도 아니긴 한데 네. 참 뭐 그때 뭐 그 해무리가 껴가지고 뭐 무지개가 떴네 뭐 씨발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그때 부채 만드시고 그런 분들 얼마나 좀 속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허탈하고. 네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입틀기인데 좀 길긴 했지만은 요건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공공요금 인상화가 인상이 가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 그 상법 개정안을 네.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7월 3일에 통과됐어요. 됐나? 네. 예.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 주주의 이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억지로 요금을 공공기업 붙잡아둘 수 없다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상법 같은 경우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주주 예, 아니 그 그냥 회사? 기존 법에는 근데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개정을 하면서 회사와 주주의 충실을 해야 된다. 주주까지, 주주의 예. 이익을 이제 그 담보 이익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주주 이익까지 가버리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네. 이 법안 통과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한전이랑 그 저기 어디야 가스공사랑 주식이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주식 사놓으면 이제 실제로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 공공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에서 이거를 더 이상 억제할 만한 억제했을 때 이제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이제 공공요금도 현실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좀 취지가 다르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익 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이래버리면 더 무서워질 수 있죠. 실제로 이게 사실은 민영화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민영화로 뭐 요금이 크게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가까워지는 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 이거는. 요건 어떻게 좀 공공요금에 관해서 뭐 법률을 추가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좀 뭐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을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돈 많이 뽑아내는 게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공기업은 항상 최대 주주가 네. 정부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주주 배당금이 나갈 때 정부한테도 배당금이 이제 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가뜩이나 돈들 구석이 이렇게 시원찮은 네. 현재 정부 상황에서 네. 배당금 배당금 늘어나는 거는 또 좋죠. 그렇죠. 그리고 쿠션 칠 수도 있잖아. 배당금 받아서 여러분께 뿌리겠습니다. 그렇죠. 바우처로 에너지 바우처 뿌리겠습니다. 예, 뭐. 아니면은 뭐 기본소득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본소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올리기는 올리지 않을까. 오르기 그런데 이제 너무 급등해 버리면 타격이 클 수 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잘하겠죠. 예. 산자부랑 기재부랑 뭐. 잘 해야 되는데 기대가 안 되니까 문제지. 자, 아무튼 요건 좀 그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공공요금 오를 수 있다는 거. 네네. 참 이 정도로 입달기를 합시다. 입달기를 끝냅시다. 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을 시켜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웰컴퓨터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네, 7월 한정 혜택 여름 이벤트입니다. 웰컴 썸머 이벤트. 네, 웰컴 참 좋아하시네. 웰컴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만 원 이상 그 PC 본체 새로 이제 구매하실 경우에 앱코 디아블로 2 게이밍 헤드셋이랑 A1 장패드를 증정을 합니다. 이게 선착순 15분 한정으로. 요거 이제 앱코 디아블로 게이밍 헤드셋이랑 이 장패드가 합치면은 대략 한 단어 최저가 기준으로 한 75,000원 그 정도 합니다. 7만 원, 75,000원 정도 하니까 요거 그리고 앱코 디아블로 게이밍 헤드셋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에 쓰기엔 좀 더워 보여요. 아, 헤드셋이니까. 이게 색깔 자체도 검은색이랑 빨간색 그렇거든. 네네. 디아블로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 가지고 좀 요거는 이제 만약에 받으시게 되면은 좀 묵혀주셨다가 겨울에 잘 쓰시면 되나? 날짜 주시면 쓰시기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초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국 그 법관 대표회의가 있었어요. 네네네. 좀 정리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한번. 예. 이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제 그 지난 5월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5월 1일이었나? 그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나왔었죠. 네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일부 법관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5월 9일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지금 현재 네. 김예영 판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투표에서 이제 의결 정족수가 네. 26명 최소 26명이어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임시회를 소집할 때 표를 받을 때 하루 정도 투표를 해요. 네. 근데 첫날에 이 25표까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임시회를 소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 기간을 하루 늘립니다. 인위적으로. 네네. 하루 더 넘기기로 해서 네. 그래서 26표 이상을 넘겨가지고 네. 근데도 반대표는 70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지만 이제 필요한 26표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임시회를 네. 이제 소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언제 모였냐 이 사람들이 5월 그러니까 투표 대선 전에 모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건을 갖다가 이제 정하려고 네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여러 안건들이 나왔어요. 일단 근데 최초에 이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한 안건은 두 가지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해진 게 이렇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이제 하나는 그 문제 이재명과 관련된 겁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네,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보도 자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뿌린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또 빼놨어. 비겁하네. 네. 그래서 언급을 빼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법관 대표회의 김혜영 의장은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뺀 거라고 하는데 네. 그 대신에 뭐 내부 구성원들한테는 그대로 이거를 보여줬잖아. 그렇죠.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뭐 무리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가 일단 열리긴 열렸는데 일단 투표를 해가지고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게 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총 그 126명 중에 이제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90명. 그래서 찬성 54, 반대 34수로 이제 연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 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한 거예요. 네. 지난주에 한 거고 총 안건이 7가지 안건이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정리해가지고
최근 그 미뤄진 법관 대표 회의에서 한 것은 네. 이제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다듬어 가지고 네. 5건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5개 안건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큰 두 축이 이제 사법 독립성을 지켜 나가자 네. 이 내용이랑 네. 그 이재명 판결이 사법 신뢰성을 흔들었다 이 내용이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총 5개의 안건이 있었는데 네. 아무것도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회의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네 그렇게 보면은. 아, 회의는 했는데 이제 뭐 회의 내용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도가 된 게 없으니까 네. 이제 알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일단 그 뉴스원에서 보도된 걸 따르면 이제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가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체로 그러니까는 다 반대가 모든 안건이 반대가 2배가 많아요. 뭐 찬성이 뭐 한 20표 나왔다. 네. 그러면은 반대는 50몇 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관 대표들은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측과 네.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측. 네. 그래서 법관들의 집단 견해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맞섰다. 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이 대통령 편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네네. 뭐 사법 독립 네네. 편이 또 있다고 하면은 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편이 하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중도 여기를 중도라고 해야 되면 하겠죠. 그러니까 중도는 어느 쪽에도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주장하는 측이 찬성이 그러니까 다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중도가 한 50 정도 되니까. 중도가 이제 한 3, 40. 3, 40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50표, 예. 50표로 반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일단 그 시동을 건 쪽이 그 이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시동을 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뒤에 그 민주당이 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극악무도하다고 해야 되나? 막 판사를 탄핵시켜야 된다. 뭐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을 뭐 한다.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막 하여튼 뭐 국회로 부른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난리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사법부 독립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법 독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는 것은 나름의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입법부가 나름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그 중요한 한 측, 그러니까 법관들은 집단 견해 표명을 자제해야 된다. 이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비명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 대충 몸살이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독립성은 아마 다들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데 지키는 어떤 방식에 대한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는 재판으로만 얘기한다. 굳이 뭐 집단 표명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재판으로 얘기할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해석을 하자면. 재판만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근데 정치권 대신 우리의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좀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안 냈다는 그러니까 거 말이죠. 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입법부에서 만약에 이제 법률을 갖다가 뭐 새로 개정을 그러니까 새로 아예 입안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는 개정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입법부의 어떤 권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게 그냥 법. 근데 그렇게 또. 근데 이제 진짜. 아니 근데 좀 그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네. 뭐 건강한 논의가 그래도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입법부의 생각대로 지금은 또 입법부가 그냥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그냥 방조죠, 방관이죠, 이거 네.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치열하게 논의라도 하는 게 사람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 형성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해 보인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의견이 생기더라고요. 사법부에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뭐 그나마 이제 뭐 저기 이재명 그 파기환 송심 잘못됐다 이 소리 안 난 건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네. 네. 뭐 거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90명 중에 한 2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그쪽이구나. 에이. 에이. 뭐 그렇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탄생한 이 정권인데 네. 많이 그래요 지금 계속 보면은. 그래서 요거 한번 짚어봅시다. 대미애교. 아, 예. 참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어제죠 7월 4일 날 네. 이제 통상본부장이 갑자기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이 아저씨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기자들 인천공항 와서 네. 인천공항에 이제 서울공항에 이제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네.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어제 출국하면서 지금 이제 귀국 일정을 안 잡았어요. 그럼 미국에서 할 때까지 하다가 오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7월 8일 날 원래 트럼프가 이제 관세 유예 시한을 7월 8일까지로 이제 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일괄적으로 이제 그 저기 추가 관세 때리겠다. 지금 이제 10%로 관세 이제 유예 묶어놓고 이제 유예 기간 뒀는데 7월 8일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 추가 관세 때리겠다 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협상이 안 된 상황에 드는 추가 관세 붙으면 25%예요 관세가.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좀 관세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여한구 산업통상본부장이 이제 어제 이제 급 출국을 했고 미국으로 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귀국 일정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부권 인사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일까지 뭐 한미 양국이 포괄적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작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상이 착착착 진행돼 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8일까지 지금 협상 타결될 가능성은 적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단 유예 기간을 좀 늘려달라. 미국에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유예기간 늘리면서 이제 그 늘어난 기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제가 보기에도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8일까지 어떻게 협상 끝내야 되고 그 뒤에는 그냥 협상 못하는 대로 그냥 추가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경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많이 불안하죠 지금. 이거 좀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지금 이제 전자제품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거 미국 주요 수출 품목들 상당수 타격받게 되고 좀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철강 같은 경우 현대제철이었나 지금 생산 라인이나 폐쇄하고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7월 3일 날 그 이제 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죠. 예. 이 대통령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질문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안 측면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똑바로 제대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다는 소리가 뭐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그렇죠.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뭐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한심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관세 이야기 올해 초부터 나왔잖아요. 네네. 올해 초 기습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좀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권한대행 시절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쪽 관련해서 좀 사실 그때부터 빌드업을 해나갔어야 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죠.
자기들이 뭐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한다고 손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손도 못 댔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좀 미국 통이기도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많이 신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뭔가 좀 그래요. 뭐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 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참여정부 때 동상 김현종. 네, 김현종 같은 경우 막 큰소리 똥똥 치고 미국이랑 다 협의 다 끝났다 뭐 세팅 다 해놨다 5월 달쯤에 그런 소리도 했었단 말이죠. 미국 그때는 뭐 정부 대표도 아닌 주제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민주당 특사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미국 갔다 와가지고는 세팅 다 해놨다는 식으로 엄청 떵떵거렸단 말이죠.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이제 기간은 충분했는데 그 동안에 그리고 민주당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선거 때만 해도 막상 지금 이제 정권 잡고 이제는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도 아직도 미국 측이 요구한 게 뭔지도 모른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어디까지를 알고 어디까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어느 정도 또 알려진 거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출국하면서 이제 그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동차 관련해서라던가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소고기 수입 네, 같은 이제 일부 그러니까 뭐 특정 품목에 대한 그런 얘기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거 외에도 사실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방위분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마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방위분담금을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있기는 할 텐데 그런 게 종합돼서 이제 딜을 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너무 지금. 허투루 썼죠. 네. 6월에 만약 이제 당선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6월에 임명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브리핑을 한 거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대체로 하는 얘기가 일단 라인 구축했다. 네. 그러니까 한국 편들어줄 수 있는 미국 내의 우군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 네, 이런 얘기를 그쪽에 자기가 초점을 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미국 국회도 만들고 아니 씨발 이제 홍 나오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 공급망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랑 잘 지내는 게 야 너네 그런 공급망을 갖추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 초야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가 그러니까 지난 1월 정도 왔나? 미국에서 처음 돌아온 게 네네. 왔다가 지금 갑자기 또 금요일에 급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은 서한을 보냈거든. 이제 협상 끝났다. 그렇죠. 이제 25% 간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봉투에 이제 써서 보냈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급하게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는 이게 정해진 스케줄 그리고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발적 행동이냐 아니면 그쪽에 잘 짜여진 계획인 것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처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사실 이 관세 협상 부분 말고도 또 최근에 이제 여러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미국이랑 뭔가 제대로 컨택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정점도 모른다는 상황. 이 대통령의 작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협상 정점 아직까지 협상 정점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는 거는 진짜 한심한 소리고 그렇게까지 된 데는 미국이랑 제대로 컨택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의심이 들고 좀 그런 의심을 좀 이제 확신시키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제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 이 네. 양반이 원래 8일 날 그 방한할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10일 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콜라룸푸르 가는 길에 8일날 한국 들러가지고 한국 들러서 좀 얘기하고 가겠다. 그다음에 8일날 갔다 또 9일날 일본 가는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일정을 네네. 잡았었는데 이걸 다 캔슬을 시켰어요. 근데 10일날 바로 간다고. 왜냐면 뭐 미국 국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미국 국내 문제가 지금 이제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란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우방이란 말입니다. 우방이고 좀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항상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홀대받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특히 민주당 정부일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결국 G7에서 트럼프가 쌩까고 간 것처럼 핑계대고 가는 거 핑계대고 패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뭐였지 나토 말고 그 동남아 어느 태평양 지구더라 아무튼 거기 지금 방위 조약서를 체결하는데 우리나라 패칭하고 예.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그렇게 4개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아마 들어가나? 네, 아무 호주더라 뉴질랜드는 집어넣어도 근데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아무튼 그렇게 4개국이 지금 이제 방위 협약 맺는다 그러고 있는데 한국 빠져 있죠. 네. 예. 거기 한국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근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대양 해군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중용 군함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방위 협약 체결해가지고 우리도 그쪽에서 좀 관측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좀 공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패싱 당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위험해 보인다. 이게 이제 왜 이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친중 행보 너무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부 스탠스가. 뭐 시진핑이랑 통화도 했잖아요. 이재명이. 예, 했죠.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랑도 하긴 했잖아. 근데 뭐 대충 했잖아.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7월 2일 날 중국이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9월 달에 이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이제 이 대통령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지금 정부 입장은 뭐 소통 중에 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참석하면 하고 하는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통 막 이렇게 좀 조율해야 될 그럴 일이야? 아니 조율은 해야지. 이게 다리를 뻗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고민은 해봐야지. 이것도 가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승절 예전에 참석했다가 한번 시급한 적 있잖아. 박근혜 때. 박근혜가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 분위기 쌓여졌는데. 네, 오바마가 좀 마음이 상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사드 들여오면서 좀 해소가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이 발작을 그렇죠. 하고. 발작해가지고 그때 중국 그 내부에 그때 중국 그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야 이것도 뭐 사이다라 그러더니만 지금 이 정부 저도 외교에 관해서는 사이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에서 사이다 짓은 안 하는 게 맞긴 하죠. 맞긴 한데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우방 스탠스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걸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빨리 우리가 취할 걸 취해야 되는 이런 관세 협상 같은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부 관계자가 네. 말하는 지금 언론에 대고 말을 하는 게 네. 이제 평상시에 보통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추려는 게 많고 네.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시원하게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잘못하는 건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 있고 애초에 뭘 감춘다기보다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그렇죠. 해야 될 텐데 그 말마저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다. 네. 큰일 난 게 아닐까. 참 내가 큰일 났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좀 그래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네. 우리를 얕보지 마라. 네. 이런 모습이라면은 네. 중국은 야 이번 기회에 우리랑 같이 가보지 않을래 네. 하고서 양쪽에서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줄을 잘 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땡큐 세쉐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총리님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거.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 미국이랑 우리는 우방이다. 이거는 불변이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혈맹이지. 네, 혈맹. 혈맹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양해를 구하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법이 협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야 된다. 그 미국한테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어쨌든 간에 제일 교역국이고 우리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적대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들이 요구한 거 최대한 우리가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서로 간에 이제 그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존나게 눈치만 보면서 쎄쎄거리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실용 정부입니다. 네. 이거밖에 없지. 근데 쥐뿔도 실용적인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건질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이 네. 더 강하게 들고 있죠. 강하게 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국회에서 이런 또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배지들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그 7월 4일 날 그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이제 국힘 간사 정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중국의 서해 잠정 조치구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의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중국에 이제 그 서해 알박기 구점을 2개를 세웠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이제 하지 마라는 이제 국회에서 촉구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날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그래서 재석 의원 259명 중에 찬성이 252명이고 반대는 없는데 기권 7명이에요. 네네. 이 기권 7명이 좀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기권 누가 했냐? 민주당의 김영배, 아이씨 이거 우리 동네 아니야 이거. 네,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기현, 홍기원, 그다음에 네. 조국혁신당 신장식, 그다음에 진보당 손솔, 전종독, 윤종호. 네, 이렇게 7. 좀 막말 좀 할게요. 이 새끼들 진짜 중국 짱깨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래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근데 259명이면 민주당 배치들 한 31명 안 나왔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이거 대충 봐도. 아예 이제 본회의장에 안 온 애들도까지 합치면 좀 그렇게 되나? 아 근데 이제 또 일부는 또 장관한다고 또 빠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259명이 본회의장 와서 252명 뭐 했으면 뭐 그렇긴 한데 이 기권한 애들 좀 꼬리하다. 냄새 난다. 너희들 중국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하고 싶다 이거지. 돈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얘들. 김영배 씨, 아이씨. 올해 초인데 저기 이재명이랑 그 연탄 나라인데 오라고 문자 왔길래 그때는 짜증이 나. 그때는 완전히 손절했는데. 맞네. 네. 아무튼 뭐 이런 꼬리한 배치들이 있더라.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그 동방명주. 네네네네. 그 사정님 다시 또 명동에 또 짱깨집 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건물을 굉장히 크게 하나 뭐 짓는가 아니면 산가 해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식당으로 쓴다 그랬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중국 대사관 근처라고 그러던데. 네네. 네, 이 정부. 이 정부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러는 것 같거든요. 하이 동방명주 그 맛대가리도 없다던데. 아씨 여러모로 좀 짜증이 나고 좀 중국한테 진짜 너무 많은 걸 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됩니다.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 또 되돌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제가 대본 쓰면서 빼먹긴 했는데 지금 그 저기 주담대 대출 규제 이후로 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지금 전세 매물이 마르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월세 살던 사람들도 좀 월세가 갑자기 확 뛰는 바람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대출 규제가 이제 국내 은행이 적용이 되지만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기 나라에서 돈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사는 데는 무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인은 결국 그 국내 부동산을 해외 자본에 더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 부동산 그러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 국내 부동산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판대는 거 아니냐.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나는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 아무튼 뭐 그래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중국 판대는 거 아니냐, 중국 집주인한테 이제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는 이미 그 집주인이 중국인인 사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어디 세대로 살 때도 주인 국적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네.
자연스럽게 하긴 하게 될 수도 네. 있죠. 네. 나는 짱깨한테 월세 두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간들이 제대로 AS를 해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 대출 규제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네. 사실상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네 자국은행 그렇죠. 통해 가지고 돈 빌려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결국은 구매 그러니까 계약의 단계에서 뭔가 제한을 둬야 되는 거죠. 제한을 둬야 네.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인상이 많아. 그러니까 해외 애들은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값을 마치 그 중국인들이 다 올려놓는 거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구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중국에 워낙 그 노는 돈을 엄청 가진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호구매님 집 같은 거 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당장에 영향이 없는 그치. 사람들이에요. 뭐 고급 아파트 사겠지. 그렇죠. 고급 아파트 사죠. 한강뷰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은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 빌려서 사서 오르는 거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 네네. 거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중국 가서 부동산 이렇게 살 수 있냐?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상호주의에서 어긋나는 거지. 그렇죠. 왜 중국 애들은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안 넘기잖아.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임대를 시키는 거지. 네. 자국 국민한테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하물며 자국인한테도 그럴지언정 그럼 해외한테 팔겠냐? 말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맞지가 않다. 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투표권. 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중국 가서 뭐 투표할 수 있냐? 뭐 공산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를 해? 그럼 이제 상호주의에 또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상호주의에 맞게 네.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건강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이 정부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이 있을까? 네. 이게 근데 여론이 비등하면 하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은 네. 마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네. 지지율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김민석 총리에 그냥 임명시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뭐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안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자, 이제 6월 4일 날 그 국회 얘기를 해서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정부안보다 1조 한 2,500억 정도 네.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증액된 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 여기서 그 국비 지원율이 당초 이제 서울 70, 지방 80, 다른 지방 80이었는데 이걸 좀 상승을 올려가지고 서울은 75, 지방은 90. 이 이제 국비로 이제 나가기로 이제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을 좀 줄여준다. 지자체 부담 줄이면서 1조 한 9천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 쿠폰 1차 지원금은 7월달 안에 지급을 하기로 하고 네네. 이제 2차는 10만 원씩 주는 거 그거는 그 7월 이후인가 한 9월까지 9월이 2개월 내니까 10월까지겠구나. 8월 9월이니까 9월 말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거죠. 그 작년 번외산 심사, 그러니까 작년 윤석열 정권 작년 그 번외산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랑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민주당이 당시에. 이게 그랬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잡힌 특활비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이 82억 5,100만 원, 그다음에 감사원이 한 15억 원 정도, 법무부가 80억 원, 그다음에 경찰청이 31억 원 이 정도였는데 이걸 민주당이 작년에 전액 삭감시켰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어느 정도 복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4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감사원은 7억 6천만 원, 그다음에 법무부는 4억 40억 원, 그다음에 경찰청 같은 경우는 10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복원을 시켰는데 딱 따져보면은 작년에 깐 예산의 절반씩 복원시킨 거야. 이게. 그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이 정권이 6월달에 시작했으니까 네네. 이미 한 절반 정도 지나간 그러니까 올해 상태니까. 절반 남았으니까 절반만큼 복원시켜 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측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 뭐 우원식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죄송하다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아, 우원식 의장이요? 네. 우원식이 아니고 저기 뭐죠? 뭐 우상호. 아, 우상호 네. 정무수석. 예, 우상호 같은 경우는 좀 뭐 송구하다, 뭐 미안하다 그런 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지금 이제 국힘 측에서 빡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작년이랑 올해랑 완전히 입장을 180도 뒤집은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뭐 이제 검찰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이제 뭐 검찰 개혁 대상인데 특활비를 왜 주냐. 뭐 설득력은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해체할 건데. 그래서 얘네 공소청문일 건데. 그래서 이제 김용민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론은 이제 법무부가 이제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네. 그게 얘네 개혁 입법 완료시켜 버리면은 특활비가 거의 수사 보통 용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특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뭐 회식하겠지 뭐. 회식 시켜줘? 네. 진하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국힘 측에서도 이제 많은 그 비판이 나왔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지금 정책위원장이 진성준인데, 진성준이 3일날 이제 오마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윤석열 정권 때는 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써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다 짜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은 엉뚱한 데 안 쓰고 뭐 규정대로 쓰고 국회 내역을 잘 보고할 거기 때문에 특활비 주는 게 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작년에 그때 이제 특활비 자를 때 어떤 소리를 했냐 좀 찾아보면은 작년 12월 2일 날 이제 이재명이 당시 당대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활비 삭감 때문에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특활비 삭감에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박찬대도 12월 1일 날 대통령실 특활비 없앤다고 국정마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랬는데 지금 올해 특활비 다시 복원하면서는 이거 없으면 국정 제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말이 안 맞죠. 근데 그 민주당에서 태클을 걸 때 명분으로 삼았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네. 증빙을 안 하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또 특활비. 그래서 특활비로 쓰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좀 공개 가능한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외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까지 공개되지는 않아도 뭐 해당 상임위 의원들까지만 그렇죠. 이제 네.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절차를 만든다던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명분으로 그냥 신나게 털어놓고서는 이제 다시 스리슬쩍 우리는 좀 써야겠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과연 이 정권이 연말에 정산 볼 때 특활비 어디 썼는지 다 일일이 밝힐까?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막 이런 얘네들이 잘하는 스타일 있잖아. 아 정부의 선의를 믿어달라. 네. 잘 썼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특활비로 과일 사줬다, 뭐 국민들 과일 사줬다 그런 소리 하겠지. 아무튼 뭐 작년이랑 지금이랑 입장이 다르다 특활비 네. 관련해서.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좀 그 증액되고 감액된 예산들을 좀 보자면은 뭐 호남 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 예산이 이제 정부 안에서는 366억 원 이게 전액 삭감된 상태였거든요. 그랬죠. 네, 네. 근데 국회에서 절반을 복구를 시켰어요. 절반은 복구시켰다. 뭔가 좀 호남 반발이 있다라니까 약간 눈치를 봐준 건지 어떤 건지. 자,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좀 짜증이 납니다. 작년 예산안 짤 때도 이 분명히 국방 예산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네네. 2조 원인가 그 정도 잘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추경안에 그 방위사업청 전력사업 예산이 이제 887억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다 날려버렸어. 전액 삭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형 무인 그 드론 방어를 위한 재밍 연구개발 이게 12억 400만 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네. 이거 그리고 많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사업 진전돼 가지고 거의 기술 실증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 다 쳐내버렸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 그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이것도 지금 이제 병력이 자꾸 병력이 줄고 있으니까 병력 자원 자체가 이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관련 예산 300억 원도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120mm 자주 박혁금 사업 200억 이것도 다 날려버리고 이런데 돈 다 날리면서 지금 돈 뿌리는 데만 예산을 증액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올해 좀 물가가 좀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게 보면은. 예, 다시 그러니까 저점 찍고 네. 2%대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발표된 게 네네. 그 전에는 1.9% 물가 상승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6월 최근 달- 발표된 게 네, 6월 달께 2.2% 네. 물가 상승했다고 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나? 이런 게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경 7월 3일자 기사를 보면은 뭐 제목이 이래요. 가공식품 물가 비상 1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 이제 통계청이 이제 발표한 그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을 했다. 6월 달이. 네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5월 달 같은 경우는 1.9%였는데 다시 2.2%대 위로 넘어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공식품 물가가 4.6%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3년 11월 달에 5.1% 상승한 이후에 이제 최대치라고 하고 이제 그 가공식품 중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그 지정된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73개 품목인데 이 중에 이제 좀 그 주요한 품목들을 보면은 햄 및 베이컨 이게 이제 8.1%, 아, 많이 올랐다. 빵도 6.4%. 빵. 네네. 김치가 제일 많이 뛰었네. 14.2%. 오, 김치. 네. 오. 이거 지금 배추가 많이 품기라고 해요. 아, 네네. 라면이 6.9% 올랐다고 합니다. 라면은 이제 2023년 9월 달에 7.2% 상승 이후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해요. 힘들어. 그리고 외식 물가 같은 경우도 3.1% 평균적으로. 네네. 뭐 대표적인 품목들을 보면 짜장면. 짜장면 5.9, 짬뽕 5.9, 커피 4.2 네네. 올랐다고 하고.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물가도 상승을 했는데 수산물에서는 이제 그 대중성 어종 그래서 소비량이 많은 것들, 식탁이 많이 오르는 것들. 네네. 고등어 같은 경우에 16.1% 올랐다고 하고 많이 올랐다. 조기도 10.6%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 물가도 달걀도 좀 6% 상승했다고 해요. 아, 계란. 네. 계란이 큰 문제죠. 계란값 오르면 이제 힘들죠. 네네. 계란값 오르면 전반적으로 식품가가 다 오를 수밖에 없지 가공식품 가격은. 그렇죠. 네. 계란 안 들어가는 거 찾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과일류 중에 사과랑 배는 마이너스예요. 사과가 마이너스 12.6, 그다음에 배가 25.2. 이제 작년 동월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고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전체적인 물가 지수로 따져 보면은. 근데 이제 그나마 석유류가 좀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요. 6월 달에는. 근데 지금 이란이 적골이 돼가지고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다행히 지금 약간 그리고 좀 진정세. 진정 국면이긴 한데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석유 물가 상승률이 0.3%. 네네네. 또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한참 낮죠.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석유 물가 상승률이 낮아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많이 억제를 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뭐 예산안도 나오고 하는 국면에 이제 그 7월 3일날 또 이제 그 기자회견 때 보면은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전국민 지역화폐가 기존 평가보다 효과가 높을 거다. 뭘 근거로 일단 그놈의 그거죠. 경기연구원. 네. 경기연구원이랑 하나를 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디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래서 뭐 나름 자기가 균형 있는 사람인 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는 양측 의견이 다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코로나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인당 2인당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그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아니잖아. 경기연구원은 아닌데. 근데 당시 지방정부 그놈의 아무튼 이제 당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 승수 효과,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자영업,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제가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승수 효과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네 그 연구 보고서는 그 경기도 지역 화폐 용서해 주시고요. 걔네 이름이 그렇게 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화폐 가맹점의 매출이 아닌 쪽의 매출보다 올랐다. 좀 더 높았다. 이유는 뭐냐? 그때 거리두기 해제다. 그렇죠. 1, 2, 3월 이렇게 거리두기 빡세게 하다가 거리두기 딱 풀리면서 그때
10만 원 선제적으로 확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네가. 네. 이게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것처럼 예. 보이는 거죠. 이거 자기네들 지역 상품권 효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참고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네네. 실제로 효과 없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6월 4일 취임하자마자 이 정부에서 그 조세 관련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들 참석을 했는데 조세연구원 오라는 소리를 안 한 거야. 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재명한테 면들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좀 그 관측들이 있었는데 뭐 조세연구원 측에서는 일단 아니다. 그 우리 이제 그냥 급하게 하니까 우리가 통보를 못 받았을 뿐이고 우리가 뭐 관련 자료 보내니까 정부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 입장 그대로 다 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추경을 집행하는 게 어디에 지원하는 게 옳은지는 뭐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그러면서 뭐 이제 SOC에서 지원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이제 지금 민생지원금 해주는 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극단적 뭐 이제 그 실제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몇십만 원 없어가지고 극단적 뭐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그래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몇십만 원 한 번 주면 그걸로 해소가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그렇습니다. 굳이 몇십만 원 없어가지고 뭐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신 그 뭐 세모녀 뭐 소파 세모녀 네, 그런 케이스 있었지만은 그분들 민생지원금 한 번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근데 지금 그런 거 계속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 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 번씩 건먹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뭐 이 사람들 한 프로 주려고 지금 지원금 푸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들한테 15만 원 그거 별로 큰 돈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줘도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15만 원 줘도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들한테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 부자들한테 사실 15만 원 안 줘도 된다고. 그렇지, 안 줘도 그리고 되지. 중간에 상당수의 분들한테 25만 원 또 굳이 안 줘도 될 수 있다고. 이 뭐 수입 과일 한 번 사 먹고 소고기 한 번 먹겠다 이런 사람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잖아. 돼지고기 먹어도 되잖아. 닭고기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가 아니고 그냥 그 뭐 정책을 빙자한 그냥 그냥 그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정부 지지자들이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긴 하거든. 걔네들이. 그 얘기를 지금 뭐 여기다가 옮기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옮겼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짜치지. 예. 북한도 아니고. 이팝에 고깃국? 네. 요새 노가다 하루 뛰면 한 12만 원, 13만 원 받거든요. 자포로 뛰면은. 소고기 먹고 싶으면 그 휴일날 자포 하루 뛰라고. 그것만 해도 소고기를 사 먹고도 남겠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 7월 1일에 이제 전병훈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를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감사하다. 땡큐. 네. 네. 우리 사실 소통관 빌려면 이제 김종민도 없기 때문에 네. 좀 빌리기 빡세긴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국회에서 네. 해서 궁금했는데 최근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의리 있네. 예, 의리가 네.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는 천박한 포퓰리즘이다. 맞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네.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단기 소비 진작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쓰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집행을 엉뚱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쿠폰 지급을 끝내 강행하면 역사적 재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그 여론 지형 같은 게 왜곡되고 해가지고 결국 뭐 이재명 빠는 소리만 남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분명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책은.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당원 로크숍 때 나온 이야기 같은데 그 이거 이제 11가지 단일 사업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뭐 이제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호 공급할 수 있다. 이 예산이면은. 네. 혹은 이제 뭐 전국 235만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1인당 85만 원의 학업 지원금을 보낼 수도 있다. 이 예산의 경우면은. 네. 그다음에 혹은 이제 뭐 기초연금 수급 노인 700만 명에게 매달 16만 원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쭉 내역들을 제시를 했는데 뭐 사실 이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냥 쭉 나열한 거고 좀 대안으로 보기엔 좀 짜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근데 이제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그 소비 쿠폰 그냥 한 번에 뿌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뭐 13조 3천억 원 단기 소비에 날릴 푼돈이 아닌데 뭐 생각을 바꾸면은 국가의 체제를 바꾸고 미래 세대의 기반을 다지는 자산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은 지역 상품권보다 네. 더 승수 효과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별 복지로 특히 돌리면은 복지랑 경제 정책 둘 다에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이 정부 지지자들이 네. 자기 주머니에 꽂혀야지만 이게 그냥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이 50대들은 왜 그런 거를 참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SNS 글 보셨구나. 그 무슨 뭐 자기가 50인데 뭐 아들내미 태권도장 못 보내가지고 뭐 자기가 점심을 못 먹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 못 봤어요. 아, 저는 그냥 이번에 그 어디서 정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김어준 파워풀 콘서트인가 뭐 거기에 제일 많은 50대 여성이잖아 거기. 네네네. 차지한 게 50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고. 네. 50대 여성들 징글징글합니다. 그래도 남자도 제법 많던데 6대 4던데 남자 여자 성비로 따지면 60.2대 뭐 38.8인가? 그러니까 50대 여성 징글징글 하다 했지만 저희 방송 청취자분 대부분 50대 아니야? 50대 여성분 아니야? 저희도 6대 4로 네. 평소에 여성분들이 많고요. 조회수가 튀면은 남자가 많아집니다. 네, 남자가 유동적입니다. 갑자기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제 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별로 이제 웃을 일이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또 우울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아니면은 저처럼 담배를 끊으시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펴야 끊죠.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피시는 분들은 네. 담배 한번 끊어보시고 담배 끊으면 여러모로 좀 이득 보는 게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달라지죠. 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뭐 저기 러브 보고도 날뛰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비라도 그냥 한번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진짜 그나마 비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나마 나아질 수 있죠. 장마전선이 잠깐 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